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5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전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바라는 행복 1위가 화목한 가족이라고 답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사실은 노력을 해야죠. 그냥 같이 한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다 화목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허윤선님, 어제 서로의 장점을 써주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감동받았어요. 라고. 사실 이런 거 가족끼리 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낯간지럽고 막 이런 거. 예. 그리고 2997님, 얼마 전에 손자가 태어나서 가족이 한 명 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다오 하준아, 할비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준이는 좋겠다. 그 멋진 할아버지도 있고. 그리고 5619님이 지난 1일에 운동장에서 만국기 달고 천막 치고 공 굴리기, 할머니 할아버지 게임, 박 터트리기 등 가족 운동회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느끼는 추억이라 좋아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와서 씁쓸하긴 했어요. 라고. 야, 요즘에 가족 운동회 보기도 참 힘든데요. 그 학교에서 뭐 운동회를 해도 좀 소규모로 하고 가족들은 오시지 말라고 이런 경우도 많아 좀 씁쓸하기는 한데요. 추억을 더 하나하나 많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뭐 추억담도 그렇고 의견도 그렇고 중간중간 많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나쁘지 않은데요. 코스피는 0.4% 오른 2694, 코스닥은 0.65% 오른 873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계속해서 코스피는 2700 안팎에서, 뭐 코스닥은 한 850에서 한 880 사이에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60원대로 좀 내려와 있습니다. 1367원, 1367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고 특히 5월에는 쉬는 날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어디 날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참 어린이나 어른이나 이 비행기를 바라볼 땐 정말 신기한 생각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 특히 이 항공기를 같이 한번 재미있게 공부해 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이기도 한 곽재식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가님도 비행기 많이 타세요? 자주 타세요? 자주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제 마침 비행기를 탔군요. 네. 국내선이요? 네네네. 또 지방 뭐 또 출장 다녀오셨군요. 네,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비행기도 정말 신기한 게 막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난기류를 만나기도 하고 또 높은 온도 거의 뭐 한 10km 고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데 그 낮은 온도와 기압에도 버티고요. 도대체 비행기는 뭘로 만들어졌기에 그럴까? 참 궁금했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재료를 딱 한 가지만 한마디로 말해보라라고 하면 이제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처음 개발됐을 때는, 그러니까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을 때는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거기다가 천을 씌워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뭔가를 띄워 보내야 되는데 이걸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면 나무하고 천으로 하늘하늘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하늘하늘하게. 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나무로 만들고 천으로 만들면 결국은 이 강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튼튼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많은 화물이나 많은 사람을 태우기도 어려워가지고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만들었을 때는 형제가 둘이 같이 타지도 못했습니다. 한 명이 타가지고 조종하는 그 정도를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기술이 좀 향상되면서도 계속 나무하고 천으로 비행기를 많이 만들다가 그러다가 이거를 결국은 쇠로 만들어야지 어느 정도 튼튼하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 사람도 많이 태우고 화물도 많이 싣고 멀리 가고 더 안전해져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탈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속이 대부분 나무에 비해서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쇠로 만든다면서도 가볍게 뭔가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에다가 뭐 구리 같은 걸 좀 섞어가지고 네. 마그네슘 이런 것도 좀 첨가해서 두랄루민이라고 하는 알루미늄을 합금으로 만들어서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소재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알루미늄을 주재로 한 알루미늄계 합금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면서 쇠로 만든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도 가볍게 되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두랄루민. 네네.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상품명 같은 걸로 이제 출발한 이름이거든요. 아. 독일 회사 이름이 이제 두랄 뭐 이런 걸로 시작돼가지고 생긴 이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에 많이 쓰이는 말이라서 일반 명사처럼 이제 굳어져 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알루미늄 항공기 시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비행기가 DC-3, 뭐 DC-3이라고 하는 네. 비행기가 있는데요. 요 비행기가 1930년대 중반에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비행기인데 네,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쇠를 이용을 해서 만든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거의 뭐 최초창기 비행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를 띄우면 네.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그러니까 비행기 표값만 갖고는 이게 이익이 나지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었냐면 네. 비행기를 띄우면 미국의 우체국에서 예. 속달 우편물을 비행기로 보내주면 웃돈을 아하. 쳐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항공사들이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네요. 미국 정부에서 항공산업이 이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네. 그런데 이 DC-3이라는 이 비행기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손 벌리지 않아도 사람이 비행기 표값만 내고 태워도 충분히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 전환점이 1930년대 중반에 이 알루미늄을 주재료로 활용한 비행기가 나오면서 성공을 한 것이고 이게 군용으로도 전환이 돼가지고 C-47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생산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서 거의 뭐 한 20년 이상 생산되면서 20년 뭐 30년 이상 생산되면서 거의 뭐 15,000대 이상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뭐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미군에서는 이 비행기 별명을 스카이 트레인이라고 불렀었는데 네네네. 사실은 사람을 태워보면 한 20명 조금 넘는 정도 태울 수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스카이 트레인이라기보다는 좀 스카이 버스 이렇게 불러야 마땅한 정도의 크기인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실용적이다 그리고 안전하다라고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고 우리나라에서 그 임시정부 김구 선생 이런 네. 분들 광복되었을 때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탔던 비행기도 이 DC-3 요거의 이제 군용 버전이 C-47이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서울의 여의도에 보면 비행기가 한 대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서울 여의도 공원. 네. 네,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비행기가 바로 이 C-47 DC-3이라고 하는 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알루미늄 소재 같은 거를 주로 활용해서 하늘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게 된 그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의도 공원 지나갈 때 한번 두드려 봐야겠네요. 그 비행기 보면 좀 멋있게 생겼어요. 왠지 그 비행기를 보면 저는 내가 한번 조종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행기 좀 아름답다는 생각 크지는 않은데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작아요, 웬만한 차보다는 훨씬 크죠. 차보단 크고 버스보단 작은. 네, 그래서 근데 왠지 좀 조종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쇠로 만든 이런 비행기가 개발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생각해 보면 비행기라는 게 진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참 신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걸 자주 타서 그렇지. 네네네. 한 뭐 130년 전 이런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에서 아무리 부자인 사람이고 아무리 뭐 왕이나 황제라도 하늘의 마음대로 올라가 본다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 평범한 사람이라도 한 이틀치 밥값 정도만 모으면 그냥 비행기 표 사서 구름 위로 한번 올라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대단한 어떤 기술의 경이인데 대단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비행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서 누구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추가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네네. 아까 주재료가 알루미늄이 많이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알루미늄 대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알루미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속합니다. 2010년대 중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알루미늄 소비국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집마다 흔히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만 쓰는 이상한 단어긴 한데 그 알루미늄 샤시라고 하는 거 샤시. 집집마다 그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 따지고 보면 알루미늄으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쓰는 나라가 세상에 잘 없는데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알루미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재료를 많이 쓰고 익숙한 나라인데
항공산업은 이거는 진짜 최첨단 기술을 가진 선진국만 하는 거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안 뛰어들기는 좀 아깝다. 우리나라도 항공산업을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알루미늄에 이렇게 기초 체력이 탄탄한데 이런 생각이 요 재료를 봐도 좀 많이 떠오르죠. 약간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가 김치를 많이 먹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김치 대국인데 약간 김치찌개는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 더 잘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 항공산업을 보면 알루미늄은 우리가 이렇게 잘 많이 하는데 비행기는 왜 아직까지 좀 많이 처져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일단은 알루미늄이라는 이제 소재는 많이 활용을 한다. 저도 그 여의도 공원에 있는 C-47 수송기가 이건 줄 몰랐어요. 네네네. 최초의 비행 이건 줄 몰랐습니다. 참고로 여의도 공원에 있는 작은 수송기는 그 옆에 계단도 있고 직접 올라가서 만져보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다 한 번씩. 그리고 또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 알루미늄이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특히 우주선이나 네네.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에도 이게 쓰여요? 어떻게 이거는 가공이 돼서 쓰이는 거예요? 우주로 갈 때도 이제 이게 가벼운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가볍고 튼튼해야 되니까 알루미늄 재료가 꽤나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별 1호 같은 경우에 주 재료가 이제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주 강력한 힘으로 헐리까지 오랫동안 날아가줘야 되는 예. 로켓이라든가 대형 우주선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만 사용하면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재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이나 구리 크롬 합금 같은 것도 좀 많이 사용되었었다라고 하고요. 또 부분 많이 사용되는 걸로 되게 좀 인기 있는 소재 중에 타이타늄이라고도 하는 그 티타늄을 이용한 합금 같은 거 많이 합금. 사용됩니다. 굉장히 이제 튼튼한 편이면서도 이제 무게가 그렇게 안 나간다라고 가볍다. 해서 티타늄 재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흔히 뭐 스포츠 용품 예를 들면 뭐 테니스 라켓이나 이런 거 만들 때 혹은 뭐 자전거 소재 이런 걸 보면 가끔 광고에서 카본으로 만들어서 뭐 가벼우면서도 튼튼합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있거든요. 네. 이 카본이라는 게 영어로 탄소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탄소 복합 소재를 이제 줄여서 이제 카본 소재, 카본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탄소 복합 소재라는 거는 이제 흑연 재질하고 비슷한 재질로 그거를 실 모양으로 쭉 뽑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치 뭐랄까요? 뜨개질 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그거를 굳혀서 튼튼한 이제 재료 형태로 만든 그런 것인데요. 이게 기반이 이제 흑연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하고 흑연하고 이제 탄소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되게 비슷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흑연을 주재료로 해서 다이아몬드 정도의 튼튼함을 내려는 그런 시도가 이제 탄소 복합 재료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탄소 복합 재료 같은 경우에 우주선 만드는 데도 많이 활용되고요. 그렇죠. 가벼우면서 튼튼하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워낙에 여러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비행기 만드는 데도 탄소 복합 재료를 쓰는 그런 추세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 뭐 일반 대형 민항기에도 탄소 복합 재료를 과거에 비해서 대거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사례도 좀 나오고 있어서 미래에는 요 탄소 복합 재료도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아까하고 비교해 보면 좀 어떤 게 있냐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금속 공업이 예를 들면 철강 산업 같은 게 상당히 원래부터 발달한 편이고 자동차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만드는 기계 공업도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티타늄 같은 경우에 뭐 꼭 항공 산업이 아니더라도 과거로부터 이걸 들여와가지고 가공을 하고 이런 산업이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는 편이거든요. 네. 티타늄이 사실 단단하다는 게 이제 좋기는 한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가공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티타늄도 어느 정도 기반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해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고 탄소 복합 재료 같은 경우에도 뭐 전라북도 전주 뭐 이런 데를 탄소의 어떤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탄소 복합 소재 산업을 키워보겠다 뭐 이런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아주 뭐 정력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이걸 좀 도전해 볼 만한 이런 사업인데요. 항공뿐만 아니라 뭐 딴 곳에도 용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타이타늄도 그렇고 탄소 복합 소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가 이거를 정말 잘하냐면 네. 일본이 이걸 굉장히 잘합니다. 일본이 소재 산업 잘하니까.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타이타늄 별로 나지도 않는데 그걸 뽑아내 가지고 타이타늄 원 재료를 만들거나 가공하는 산업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요. 탄소 복합 재료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탄소 복합 재료를 뭘 만든다라고 하면 그 탄소 복합 재료 그 재료는 일본에서 사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약간 무역 분쟁 비슷하게 막 그렇게 된 적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항공기 부품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서 탄소 복합 소재가 일본에서 조달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뭐 미국에서 사오는 걸로 좀 대비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맞아요. 정도로 일본이 이런 데 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 공업에도 기반이 뭐 있고
화학 산업도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탄소 복합 소재도 이것저것 뭐 도전해 볼 만한 기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만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못하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것도 좀 미래를 보면 투자를 해서 따라잡아가지고 항공 산업으로도 활용을 해보는 뭐 이런 길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소재 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이기도 하고 이거 응용을 잘만 하면은 또 엄청난 부가가치를 그렇습니다. 키울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도 그래서 많이 또 도전해야 하는 거고요. 부가가치 말씀하셔서 말씀인데 네. 그 첨단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면 이거는 이 나라의 이 제품 외에는 이 정도 성능 나오는 게 없다라고 하면 값이 막 부르는 게 값으로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제품이 뭐 이건 뭐 거의 전설적인 뭐 사례이긴 한데요. 미국의 B2 폭격기라고 하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가 예. 있습니다. 이 스텔스 폭격기가 있습니다. 이 폭격기가 좀 대형 폭격기라 가지고 안에 폭탄을 한 20톤 이상 실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폭격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대형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가 전 세계에 다른 제품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제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서 초창기에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이 비행기 무게만큼의 금값보다도 황금값보다도 이 비행기가 더 비싸다라고 했었거든요. 요즘 금시세가 올라가지고 조금 역전이 됐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제 항공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요 소재 산업하고 잘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서 키워볼 만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편이고 조선 산업, 배 만드는 산업도 사실은 금속공업, 재료공업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땅하고 바다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데 하늘은 못할 건 뭐냐. 꼭 뭐 세계 최고 선진국들만 이건 하는 거냐. 우리도 한번 따라잡아 보자라는 좀 꿈을 꿔보면서 미래에 좀 성장 동력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분야가 항공산업, 항공기 제조업 이런 분야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이제 항공기 구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소재에서 항공기 모습으로. 근데 항공기가 가벼워도 수십 톤, 무거우면 수백 톤 그렇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하루에 하늘에 막 열 몇 시간 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보면 사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신기하죠.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날아가는 것만 봐도 신기한데 네. 저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도대체 사람을 수백 명을 싣고 어떻게 떠오르나 생각하면 네. 사실 공항 같은 데서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이게 기본 원리는 이제 비행기 날개 위에는 최대한 기압을 낮게 만들고 예. 비행기 날개 밑에는 기압을 최대한 높게 만들면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움직이면서 힘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날개가 받아가지고 떠오른다. 그래서 날개를 밀어주는 그 힘을 이제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 양력이라고 부른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비행기 날개 위에는 압력을 낮춰주고 아래에는 압력을 높여주느냐? 뭐 제일 쉽고 좀 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 라이트 형제도 쓴 방법,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날개를 옆으로 수평으로만 그냥 이렇게 쭉 뻗치고 있는 게 아니라 앞쪽을 약간 드는 거예요, 살짝. 앞부분을 약간 들어가지고 좀 삐딱하게 날개를 이렇게 붙여놓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상태로 비행기가 앞으로 전력을 다해서 빠르게 날아가게 하면 바람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날개의 아래쪽 면을 자꾸 때리겠죠. 네. 날개를 삐딱하게 약간 위로 들었다고 치면 그러면 자연히 바람을 많이 받는 날개 아래쪽에는 공기가 많이 몰리고 바람을 잘 안 오게 되는 날개 위쪽 면에는 공기가 별로 없어지니까 그쪽이 저기압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가 떠오른다. 뭐 이렇게 생각, 어떻게 보면 연 날리기 할 때 그 연 그쵸. 띄우는 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네, 살짝 기울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떠오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앞에 있는 맞바람 때문에 비행기가 그만큼 속도를 내기도 힘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행기 모양을 절묘하게 곡선으로 잘 설계를 해가지고 바람의 저항은 최대한 덜 받아서 빨리 날게 하면서도 비행기 날개를 떠받치는 그 양력의 힘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곡선으로 이제 유려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만들면서 뭐 종이 비행기나 아니면 연날리기 할 때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다가 또 조금 고쳐서 만들어봤다가 그걸 계속 실험해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원체 크니까. 이걸 쇳덩어리로 만들고 엄청나게 큰데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가지고 이론상으로 이런 형체로 만들면 바람이 이렇게 닿아서 이 정도의 힘을 받겠다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이런 계산이 뭐 간단하지가 않겠죠. 네.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 가지고 이 분야를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데요. CFD 뭐 이런 약자로 항상 부릅니다. 예.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흔히 말하는 이제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뭐 연구를 하는 거 이런 거에 잠깐씩 참여할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 연구에 참여하는 세미나에 가보면 항상 이제 좀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중요한 활용 용도로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 CFT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런 초고성능 슈퍼컴퓨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어떤 모양으로 비행기를 만들면 잘 뜨는지 어떤 모양으로 우주 로켓을 만들면 잘 날아가는지 그거를 계산하는 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나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도 우리나라가 IT 산업도 발달한 편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수학을 되게 잘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항공기를 이런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지금 세계 수준에서 좀 처져 있지만 기반이 없지는 않다. 그런 것도 이제 차근차근 키워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전산 유체 역학.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행기도 보면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아까 B2 스텔스 전폭기 네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제비 혹은 부메랑처럼 아주 신기하게 생기기도 생겼죠, 사실 정말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는데 저게 나을까 싶죠, 어떻게 보면. 네. 예전에 러시아에서는 전진익기라고 해서 그렇죠. 날개가 앞쪽을 향하고 있는 거꾸로 갈 것 같이 생긴 비행기. 날개가 거꾸로 서 있는 것도 만들었었고 그 보니까 뭐 꼬리 날개 각도 하나에 따라서도 그렇습니다. 특성이 엄청 달라진다고 하고 야 엄청난 과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동체나 날개 이 구조도 중요합니다만 엔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추력을 발생을 해야 네네. 되니까 엔진에는 어떤 과학이 숨어 있는 겁니까? 엔진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라이트 형제도 사용한 거는 이제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방식이죠. 네. 어떻게 보면 공기도 유체, 공기도 이런 저항력과 무게와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니까 예. 그거를 휘저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힘을 만들어 준다는 거에서는 물 속에서 물을 휘저어서 나가는 배의 스크류하고도 사실은 원리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크고 빠르게 만들어서 이제 배 대신에 이제 비행기를 하늘에서 이제 끌고 나가게 한다라는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죠. 그래서 프로펠러 엔진으로 만드는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기초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0년 경에 KT-1호, KT-1, KT-1이라고 하는 훈련 목적으로 탈 수 있는 프로펠러 비행기를 한 대를 개발했던 한 기종을 개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공군에서 훈련용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잘 사용을 했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공군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은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공군에만도 이 제품을 거의 한 100대 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도 공군 조종사들이 훈련 받을 때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이 훈련기를 타고 있고요. 네. 그 이 프로펠러기 이런 거는 좀 옛날 방식 아닌가라고 해서 좀 이거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닌 것이 프로펠러기가 낮은 속도에서 하늘에 잘 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용도로는 뭐 여러 가지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거에 버틴다고 생각할 때는 프로펠러기가 장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훈련할 때 특히. 네, 그래서 훈련 목적으로는 이 프로펠러기가 장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출도 꽤나 많이 됐습니다. 튀르키예나 뭐 페루나 인도네시아 같은데 다 합쳐보면 한 7, 80대 수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출 물량하고 국내에 판매된 물량하고 다 합쳐보면 한 200대 정도 KT-1이 웅비라고 하는 기종인데요. 한 200대 가까이 국내외에 판매가 됐으니까 어떤 비행기 기종 하나가 200대가 판매됐다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어느 정도 요 좀 기초는 잡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물론 비행기가 빨리 또 큰 비행기를 끌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프로펠러를 돌려서는 앞에 바람을 받는 그 저항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제트 엔진이 개발되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네. 제트 엔진은 이제 연료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그 연료가 빠르게 연소하는 힘,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발적으로 이렇게 타오르면서 그 연소 가스를 뿜어내는 힘, 그리고 그 기류를 따라서 앞에서 빨려 들어오는 바람이 뒤로 나가는 힘,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쉽게 만화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꽁무니에서 막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그런 방식이 이제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이제 그런 비행기죠. 세계적 당연히 이제 제트 엔진 만드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게 뭐 말이 그 영화 같은 데서 만화 같은 데서 보면 꽁무니에 막 불만 뿜으면 막 날아가니까 그게 되게 뭐 쉬워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생각해 보면 연료에다 불을 붙였는데 그 불 붙는 그 불꽃의 그 힘이 앞쪽으로는 안 나가고 뒤쪽으로만 계속 나가게 한다. 예. 그런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 상황에서 날아가는데 그 연료가 꺼지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힘으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뜨거운 열과 온도를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버텨야 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가지고 네. 제트 엔진 잘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거 뭐 다들 아시는 네. 영국의 자동차 사업가 롤스라는 사람하고 로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고급 자동차로 유명한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 회사가 만드는 이 회사 브랜드를 쓰는 사업체 중에 뭐 이 제트 엔진 크게 만드는 사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그 이익이 높고 판매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비행기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그 고급 자동차 마크가 비행기 제트 엔진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 이게 왜 붙어 있지? 그냥 멋있으라고 새겨놓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로 그 브랜드를 쓰는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 나온 회사가 지금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원래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회사였고 지금도 그게 주요 그렇습니다. 사업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트 엔진 산업 되게 크게 하는 회사가 그 토머스 에디슨이 처음에 이제 전구 만들고 전기 사업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미국 회사가 지금 제트 엔진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네. 이것도 아니 전구 만드는 사업하고 전기 사업하고 제트 엔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토머스 에디슨이 전기 회사, 전기 제품 회사 같은 경우에 발전 사업을 과거에 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돌리려면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게 빠르게 돌아가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대형 기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상에서 발전기를 돌릴 게 아니라 하늘에 올려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트 엔진이 이제 탄생을 한 거라고 보면 되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내는 제트 엔진의 명가들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제작 제트 엔진으로 그렇게 잘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자체 개발 제트 엔진이 전혀 없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이 우리나라의 그 청해 부대라고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근처에 가서 해적들을 네.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목적으로 그 무역선들 보호하는 목적으로 그렇죠. 파견되는 그 해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해군 부대에서 파견하는 구축함에 무기로 미사일이 많이 실려 있는데 그 미사일 중에 이제 국산 자체 개발 미사일로 뭐 유명한 것이 해성 미사일 뭐 이런 것이 실려 있습니다. 네. 해성 미사일 같은 경우에 효율적으로 먼 거리를 적은 연료로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제트 엔진을 장착하고 있거든요. SS760K라는 제트 엔진이 장착된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 이제 국산 자체 개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행기 띄우는 제트 엔진은 없지만 미사일 날리는 정도의 제트 엔진은 벌써 만들어서 이 미사일이 한두 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많죠. 꽤나 많이 만들어서 이제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인 격차는 있어가지고 이 미사일이 무게가 무거워도 1톤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200km 뭐 안팎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뭐 수백 톤짜리 비행기를 들어 올려가지고 뭐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그런 대형 여객기의 제트 엔진하고는 뭐 좀 다른 물건이긴 한데 그래도 제트 엔진의 뿌리가 아예 없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아직 우리가 해보면 좀 가능성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위탁 생산을 하고 이런 거는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해외 많이 하고 기술을 있고요. 가져다가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KT-1이라고 하는 프로펠러기에서 T-50이라는 고등 훈련기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항공기 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뭐 보잉, 에어버스, 네네네. 뭐 미국과 유럽에 있는 회사들인데 우리나라에서의 항공기 제조업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우리나라의 제조업도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워낙에 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정비를 해야 된다. 정비를 하려면 이제 기술이 있어야지 뭐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아보고 네. 수리를 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비행기에 대한 기술을 계속 파고 들어가게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뭐 특수한 이런 그 군사 외교적인 상황 때문에 군용기, 공군의 비행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항공산업이 발전한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정비 수요라는 거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 이거 항공산업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는 통계인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들이 분주하게 많이 날아다니는 코스가 어디냐. 뭐 얼핏 생각하면 항공산업이 발달하는 미국에 어디 뭐 뉴욕에서 어디 가는 거 이런 게 제일 붐비겠지. 혹은 뭐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의 항공편 중에 제일 사람 많이 타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통계를 내보면 세계 1위를 정말 자주 차지하는 게 김포 제주 노선이 세계에서 제일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노선으로 통계가 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 연간 한 1,300만 명 정도가 그 노선을 네.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뭐 한 1,000만 명 정도가 매년 하늘에 뭐 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김포하고 제주 사이에 하늘길에 뭐 나라 하나 웬만한 나라 하나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거죠. 이게 뭐 한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좋아해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위치가 워낙 오묘해가지고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화도 갈 때 굳이 뭐 비행기 타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서울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수밖에 없으면서도
너무 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LA에서 하와이에 간다라고 하면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이 자주 이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근데 김포 제주 정도면 비행기를 타기는 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거리가 아주 멀지는 않아서 자주 타게 될 수밖에 없는 딱 그 거리에 절묘하게 위치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비행기를 굉장히 김포 제주 노선에서 나라 크기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이 타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항공 화물 물동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가지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화물 처리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세계 순위를 내보면 세계 2위나 3위 할 때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세계 1위를 거의 부동의 1위로 항상 차지하고 있는 곳이 홍콩이고요. 생각을 해보면 중국으로 들어가는 창구가 홍콩이니까 그 거대한 나라인 중국의 입구인 홍콩에 화물이 많이 몰린다라는 건 좀 당연한 건데 중국 바로 다음이 인천공항이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놀라운 거죠. 이게 수치가 많이 나올 때는 연간 한 300만 톤 정도의 물량이 인천공항에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세계에 화물을 싣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또 한국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제품 중에 액수로 따지면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항공 운송을 대부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배로 실으면 그 시간 안에 빨리 갖다 댈 수도 없고 또 대부분의 배가 항온, 항습, 뭐 습도나 온도 같은 조건을 꾸준하게 오래 맞춰주는 기능이 좀 없기 때문에 돈이 좀 비싸게 들어도 어차피 반도체가 무거운 건 아니니까 비행기에 실어서 보낸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도 항상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곤 하거든요. 뭐 작고 비싸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행기를 타기도 많이 타고 화물 물량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많이 비행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곳이니까 비행기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육로로 해외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네. 섬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뭐 군사 외교적인 조건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행기가 워낙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를 정비하고 수리해야 될 일도 많이 생기는데 시장도 커지고. 네, 비행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고장 난 것 같다, 수리해야 된다라고 네. 할 때 이거를 뭐 국도변에 있는 뭐 우그러진데 펴드립니다 이런 분한테 끌고 가가지고 수리해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를 그 큰 비행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문제가 발견된 곳에서 수리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요 비행기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이런 곳들이 공항에 붙어 있는 곳들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김해공항에도 국내의 그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비행기 이런 부품 생산 뭐 정비하는 근처에. 그게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네. 그 사천공항 경상남도에 있는 거기에도 이제 붙여가지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야지 이제 비행기가 거기 왔을 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제 내부를 보고 문제가 어딘지 파악을 해가지고 새 부품을 구해서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항공기에 대한 지식과 인력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이제 부품을 거기에다 이제 달 수가 있어야 되니까 부품에 관련된 그런 기술력도 이제 같이 발전을 하게 되니까 뭐 그런 산업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고장 날 때마다 뭐 비행기를 만든 미국에 보내야 된다, 프랑스에 보내야 된다 이러면 뭐 너무 그 감당이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그 큰 비행기를 더군다나 고장 났다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산업은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비행기 수리 정비 중에 오버홀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해체 재조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하게 되면 그 내부 구조나 뭐 그 원리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최근에는 아예 그 MRO라고 해가지고 뭐 일반 기업체에서는 MRO라고 하면 뭐 A4 용지 같은 거 떨어지면 보충해주는 그런 게 MRO 아닌가? 소모품. 라고 생각하실 텐데 비행기에서 이제 MRO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정비, 수리 이제 이런 거는 이제 MRO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MRO 사업도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뭐 지자체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부품을 개발하고 항공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군용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정식 통계라기보다는 그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어떤 외신 매체에서 추산을 한 수치인데요. 네. 우리나라 공군력
그 항공 군사 항공력의 순위를 세계 5위권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뭐 이 정도로 세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탄탄한 곳이 지구상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공군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 1,600대 정도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의 공군기가 뭐 그런 식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숫자면 세계적인 항공 강국이라고 하는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군용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나라에서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헬리콥터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는 프랑스가 세계적인 항공 대국인데 그거보다 더 공군기를 많이 갖고 있는 한국이 자체 개발하는 비행기가 없어서 나라를 지키는 데는 수입품만 써야 된다면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비록 수입 비행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거 조립 생산은 국내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야지 기술을 조금이라도 갖춰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하나 시작한 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트 전투기가 거의 도입된 직후부터 조금씩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되었고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980년대에 제공호라고 해가지고 네. F5라는 좀 저렴한 그런 비행기인데 국내에서 이제 조립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하나 조립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츰차츰 군용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생산한 군용기도 뭐 이것저것 개발이 되어서 실제로 투입되어가지고 사용되는 것, 수출되는 것도 이제 나온 뭐 이런 상황입니다. F5 그 제공호가 올해야 비로소 완전히 퇴역이 된다 하더라고요. 정말 오래 타기도 했습니다. 오래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거 한 30-40년은 또 기본이기도 하고 또 정비를 하면서 그 이상 타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비행기 중에 일단은 민항기가 팔리는 게 있느냐 민수용으로 팔리는 게 있느냐라고 하면 뭐 좀 없는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되고 있는 거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로 이제 군용기가 팔리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헬리콥터까지 범위를 넓혀보면 수리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군 목적으로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헬리콥터가 있는데 이게 경찰이나 해경이나 소방용으로도 그래도 거의 한 20대 가량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쪽으로 좀 더 성장을 한다면 뭐 수출도 하고 산업화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훈련용으로 처음 개발된 T-50이라는 초음속 제트 전투기 이게 처음 개발됐을 때만 해도 훈련기 치고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너무 비싸다. 쓸데없이 성능이 좋고 너무 비싸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FA-50이라고 하는 공격기 전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투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최첨단 전투기 위해서 기능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서 좀 이도저도 아닌 항공기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언론 보도도 이게 처음 등장했을 때는 초반에. 한 20년 전에 꽤나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T-50 계열의 전투기 훈련기들이 많이 생산돼서 배치가 돼놓고 보니까 상당히 쓸만하고 실용적이고 국제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미국에서 최근에 많이 도입한 최신형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싸가지고 그쵸. 그 정도 성능이 필요 없는 뭐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지 않는데 좀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제품 살 게 없느냐라고 봤더니 중국에서 만드는 비행기 아니면 우리나라의 FA-50 요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군사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중국 무기를 들여오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FA-50을 많이 찾으면서 우리 공군에서 도입한 물량만 해도 한 T-50 계열, FA-50 이런 제품들 합해서 150대 전후가 되고요. 수출 물량만 해도 지금 한 130대 전후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합해서 한 300대 정도가 지금 뭐 개발, 판매, 생산, 판매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기종이 300대의 제트 전투기, 초음속 기종이 만들어서 팔린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상당한 위치를 차지를 하게 된 거죠. 최근에 그래서 폴란드에도 많이 팔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몇 조원대에 뭐 수출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0년 전에 이도 저도 아니다라는 게 좀 머쓱해 그런 평가가 머쓱해질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가성비가 딱 좋을 만한 포인트를 잡았냐 시대가 바뀌면서 평가가 바뀐 이런 뭐 성공한 기종도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A-50은 거의 F-16 비슷하게 생기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다. 그렇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크기도 작고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뭐냐 너무 비싼 기는 비싼데 최신 제품보다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기에 혹은 급하게 너무 비싼 돈을 꾸리지 않고 빨리 전력을 보충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 됐죠. 그리고 또 이제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KF21이라고 하는 이제 그렇습니다. 보람의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또 되고 있는 거고요. 상식 측면에서 좀 이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뒤에 숫자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747이라든지 네네. 뭐 A300, A380 이런 거. 네네. 그 숫자는 이게 어떻게 매겨지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업체에서 붙이기 나름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전투기 같은 경우에 숫자를 순서대로 막 붙였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적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뭐 F117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숫자를 붙이기도 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T50, FA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50번째로 나온 비행기라서 50이라는 걸 붙인 것은 아니고 공군 창설 5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50이라는 숫자를 붙인 뭐 그런 그 나름대로의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뭐 끝나가는 마당에 이제 하나만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완제품 민항기는 아까 잘 팔리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품을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부품만. 예, 우리 금속 가공을 워낙에 잘하기 때문에 철판을 절묘한 그 곡선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부려 가지고 부품 팔아달라. 네. 이런 거 우리나라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날개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납품하는 기종도 있고요. 날개 전체는 아니라도 날개에 들어간 부품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팔고 특히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 비행기 부품 중에 비행기 중에 가만 보시면 날개 맨 끝이 위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는 꺾여 들려 있죠. 있는 부분이 예, 있습니다. 꺾여 있죠. 그 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판매 많이 하고요. 그리고 비행기 제일 꼬리 부분, 제일 뒷부분 보면 꼬리 부분은 이렇게 싹 오므라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곡선에 그렇게 딱 맞춰가지고 싹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거기에 꼬리 날개 3개를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쵸. 또 되게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어려운데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지에 납품하고 있어서 비행기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면 날개가 윗부분이 좀 꺾여 있다. 그러면 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행기 제일 꼬리 부분 저거는 우리나라 국산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꽤나 많이 마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제트 엔진도 또 기대를 해보고요. 곽재식 작가와 통해서 오늘은 항공기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 전망치보다 0.4%포인트 오른 2.6%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2.2%로 상향했습니다. 빅5 병원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이 오늘 하루 휴진에 나섭니다. 교수들은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계획된 수술 등은 중단하지만 응급과 중증 환자의 진료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다량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신규 제재를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유, 라면, 세제 등 생필품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품 용량을 줄이면 이를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업들이 상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상품의 용량이나 개수 등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들 들어와 있나요? 네, 9940번님. K패스 이용하면은 횟수 그리고 비용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나요? 그럼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고 앱에 신청하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K패스 여러 번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게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네. 한 달에 15회 이상 뭐 시내 버스든 마을 버스든 지하철이든 광역버스든 GTX까지 최대 60회까지 이용할 경우에 일반인은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해주는 꽤 쏠쏠한 K패스 카드죠. 네. 근데 이거는 카드 회사, 10개 카드 회사에서 K패스 전용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 받으셔야 되고요. 이걸 또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K패스 앱,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직접 등록을 하시거나 아니면 K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셔야만 이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네. 이어서 3627번님은 K패스 중고등학생도 혜택을 주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미 학생 요금으로 할인받고 있죠. 아하. 그래서 이 K패스 혜택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교통카드, 청소년 교통카드가 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이 카드, 그 카드 사용하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버스의 경우에는 성인 요금이 1,500원입니다. 기본. 근데 어린이 만 6세에서 12세까지는 50% 이상 할인받아서 버스 요금 550원이고요. 또 청소년은 만 13세에서 18세까지 40% 할인받아서 9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K패스 그 혜택 받는 나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일반인 만 35세 이상, 그리고 청년층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저소득층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에게 좀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요. 네. 이 경기도 경기 패스가 있고요. 인천 패스가 한 달에 60회 이상 분도 무제한 추가 지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0회까지 혜택을 받는데 이 경기도 인천시는 지자체 지원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횟수 기준 외에도 청년층 범위도 확대, 그러니까 넓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인천시는 이 청년 범위 만 19세에서 34세를 39세까지 확대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른 게 있어서 헷갈리긴 한데 또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청취자 김승일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법 개정 없이 바로 적용되나요? 라고 보내셨네요. 아닙니다. 이게 정부가 추진하겠다까지만 밝힌 거고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금까지는 이제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5년간 총 1억 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거를 2배로 늘리겠다. 연간 4천만 원, 총액 2억 원까지 붙고, 그리고 이게 비과세가 한 200만 원에 한해서 비과세 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4% 배당이라든지 이자 소득세 떼나가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2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를 500만 원까지 늘리겠다.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계획을 밝혔는데 결국은 이거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정부가 가을에 다음에 예산안이랑 세제 개편안 낼 때 같이 요거를 포함해서 내게 되니까요. 또 연말까지 국회에서 이게 통과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러면 계획대로 된다면 뭐 내년부터 적용이 될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3253번님, 미국 금리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아니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이게 사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강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는 약세를 보이게 되겠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1,000원에 사오던 걸 1,300원에 사와야 되니까 네. 우리는 또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달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외국인의 투자 자금도 상당히 큰데 그 자금 동향이 금리 향방에 따라서 미국으로 또 휩쓸려 가기도 하고, 또 혹은 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돈이 다시 풀려서 우리나라 같은 해외로 또 넘어오기도 하니까 금융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이죠. 별책 보러 오기 찾아가는 날입니다. 뉴스페이스라는 책. 과연 이제 우주 산업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이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보시죠.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와 내일은 별책 보록을 함께합니다. 일라디오와 유튜브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